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전 장관의 총리 후보 내정부터 청문회 전망, 또 향후 전국의 흐름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R하우스 마케팅 리서치 김미연 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황교안 장관의 내정, 먼저 큰 틀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뭐 혹시나 했는데 또 수첩 인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할 때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뱃값 인상 때도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상한다 이랬는데 그거 믿는 국민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네.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 차라리 정치적인 궁합이 맞는다. 내 사람이니까 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과연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의 적임자냐. 안대희 후보자 낙마했었죠. 또 문창국 후보자 낙마했었습니다. 그때 주요한 사유가 전관예우하고 역사인식 논란이었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전관예우 논란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인식 논란, 4.19를 갖다가 혼란이라고 그러고 5.19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자신의 의료 기록도 없는 병역 면제 사유라든지 네. 또 각종 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 체납,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가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갖다가 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분을 과연 뭐 정치개혁, 그다음에 부패 척결의 적임자, 과연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네. 솔직하게 그냥 나랑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 이제 청문회 쟁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수첩 인사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도 이번에 지명을 하면서 고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뒀을까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뭐 일정 부분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거론됐던 분들이 한 40여 명이 넘어요. 한 50명 가까이 언론에 지금 겸업이 됐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청와대에서 밝힌 뭐 인사의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개혁, 뭐 정치개혁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내부 문제, 내부가 상당히 불안정한 면을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걸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리 사회를 상당히 교란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가 법치를 좀 세울 필요가 있고 원칙적으로 나라를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법무장관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이 한교안 법무부 그러니까 현재 지명자랑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보안법 사수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2005년도였나요?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분이 바로 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함으로 해갖고 상당히 좀 인사상의 좀 불이익을 많이 받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해서 그거로 인해서 정말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 매개체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을 하게 한 부분이 있다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여러 그 거론됐던 인물 중에서 저는 제일 낫다고 봤느냐 하면 아까 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래도 가장 젊다는 것에서 좀 참신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50대 총리라는 점에서 저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물음표를 달고 싶은데요. 국정 3년 차입니다. 이번 해가 아니면은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그러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과연 황교안 후보자 가지고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 관련돼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야당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동안 대통령이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연 경제 민주화는 고사하고 경제 문제, 경제 살리기하고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 오히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건 또 재벌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경제 살리기는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올해 대통령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 법안에 올인하겠다라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네. 국가보안법 지키는 거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딘가에 무게 중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국정 3년차 총리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소장님께서는 이제 젊은 총리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게 부총리보다도 더 젊다 보니까 국정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부총리들이 다 60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어제만 하더라도 바로 밑에 있는 장관이 바로 이제 총리도 왔으니까 좀 예. 거북한 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저기 영국 당수는 4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뭐 장관들이 다 30, 40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저는 그걸 뭐 나이 때문에 상당히 국정을 통솔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우에 불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대국민 그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정무 감각이 좀 뛰어나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보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당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보이진 않습니다. 뭐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무총리가 크게 할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부총리가 경제 그리고 사회 부분에 두 분이 계시기 네네. 때문에 이분이 전격적으로 이 맡은 분야는 이끌어가고 총리는 일정 부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국가 기강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북한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좀 서로 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나서가지고 뭐 본인이 모든 예. 국정을 뭐 끌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나이 때문에 그 국정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황우여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의 반응이에요. 사실 두 분 다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발표가 났을 때요. 총리 후보자 발표가 났을 때 황우여 부총리의 반응이요. 난 곧 나갈 사람인데 뭐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요. 또 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 활성화에 사실은 총대를 메고 앞에 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국정의 방향이 뭔가 경제 활성화 쪽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과연 그 나이를 떠나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공안, 사정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내년 지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황우여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가 언제까지 내각에 남아 있을까? 저는 하반기 들어서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로서는 사실 황우여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 어떻게 보면 한 분은 사회통합형이시고 또 한 분은 경제활성화 쪽이신데 이분들이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계속 부총리를 하실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 때쯤이면은 또다시 어떤 뭔가 엇박자가 나거나 또는 내각이 교체되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교체 수요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황 후보자의 뭐 이력을 좀 보면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이력이 나가고 있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나 총리 후보자가 모두 6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4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을 좋아한다. 왜 자꾸 법조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조인이 보면은 좀 과묵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좀 과묵한 분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법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법관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저는 또 약간 좀 그런 게 야 이번에는 어떻게 총리 후보자들은 서울대는 다 안 되고 성균관대는 다 통과
통과되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왜 이게 성균관 출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총리를 하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일부러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이게 계속 겹치다 보면 우연도 계속 겹치다 보면 또 필연인도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뭐 비난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옵니다. 뭐 지역 하합 차원에서도 호남 총리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얘기도 나오고 또 김무성 대표도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였나요? 호남 총리를 하겠다고 또 그 강주 서구울에 가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호남 총리를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어떤 이게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 호남 총리가 된다 아니면 영남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좀 능력을 보고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나이 얘기도 하셨는데 뭐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도 나이가 어려도 일을 잘하면 존경심이라는 게 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교안 법무장이 총리로 임명이 돼서 정말 총리로서 역할을 잘한다면은 네. 그 모든 것은 다 존경심은 절로 생기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한교안 국무총리가 뭐 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한다면 얼마나 본인이 총리라는 역할에 얼마나 네. 잘하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것 뭐 같습니다. 나이라든지 지역보다는 그렇죠. 현 상황에 맞게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 좋죠. 또 뭐 저는 뭐 성대 출신인 거 그건 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자가 이름을 떨친 게 강정구 교수 그 구속 여부를 싸고 논란이 됐을 때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상당히 유명해졌었는데 당시에 법무장관이 이거를 구속 수사할 거냐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황교안 후보자는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환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여권이 바라보는 수사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과연 그 절차를 지켰느냐. 네. 예를 들면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이 선거법 적용을 둘러싸고 최동욱 총장을 갖다가 사실상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수사지휘권 발동되지 않았었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현재의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법무장관 시절에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를 과연 본인이 제대로 지켰고 또 국민들이 법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또 요직을 거치면서 특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엑스파일 문제 또 대선 국정원 문제 또 이번에 성완종 문제까지 네.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켰고 그것이 총리가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거지. 뭐 이분이 성대 출신이냐 아니면은 법조인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과연 법치주의를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정말 구현할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네, 소장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반론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그 내정자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 얘기를 자꾸 해봤자 뭐 이게 뭐 불필요한 논쟁을 좀 보여주는데 전 네. 다만 청정배 의원이 지금 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의원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일 때 이분은 이제 검사였는데요. 그때 그 두 분이 상당히 알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력이 있었는데 한 분은 지금 뭐 국무총리로 돌아오고 한 분은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그 청정배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좌우의 법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좌와 우의 논리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우파적인 진영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법치를 충실히 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집행 가지고도 이게 좌냐 우냐고 얘기하는 건 좌쪽으로 편향됐다는 우쪽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보는 그 네. 시각 자체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이제 통과하느냐가
뭐 당연히 최대 관건일 텐데 뭐 역시나 새정치연합은 뭐 맹비난을 하고 있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표결까지 가가지고 부결된 사례는 없죠. 특히 지금 여대 야소 국면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여권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의 이 총리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야권이 물론 칼날 검증, 송곳 검증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표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낙마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거. 사실 지난번 법무장관 때도 그 청문회 때도 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양해가 되는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야권으로서는 뭐 기분이 나쁘겠지만 뭐 지금 자신들이 두 번이나 그 해임 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장관이 또 총리가 되는 상황을 야권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뭐 야권에 대한 전쟁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또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표결 처리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서 쟁점들, 청문회 여러 가지 의혹 쟁점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뭐 의혹 백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생각만큼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지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교안 그 국무총리 내정자를 이제 공동의 적으로 삼아서 이제 청문회에서 국면 전환을 지금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여지고요. 뭐 청문회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송곳 검증을 할 건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뭐 병역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병역을 단마진이라는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는데 뭐 그 다음 해에 사법고시에 패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마진이라는 병을 그렇게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로 뭐 일부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그 정도면은 너무나도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패스가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이분도 한 17개월 동안 한 16억 정도를 번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년 전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그 비밀 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디서 이게 내역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살짝 좀 피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관 예우에 이제 흔적이 드러난다고 하면 뭐 야당에서는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한 이제 찬성 의견이 하고 반대 의견이 좀 비등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찬성 의견이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왜냐하면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야당이 어지러워서 여당이 반사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야당이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과 함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또 총리까지 공석 기간이 길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국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뭐 야당이 상당히 상처는 주되 뭐 표결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못할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요즘 좀 답보 상태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 황교안 총리 내정이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장관이 총리 후보자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전국,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권이 비주류로 주도권이 좀 넘어간 상황이고요. 또 야권이 뭐라 그럴까요? 다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황교안 카드를 꺼낸 거는 저는 아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이나 여권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인사다라고 하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야 또 지지층의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그런 쟁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또 표결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지지율에서는 사실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 이후에 어떤 새롭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예를 들면은 정관예우와 관련해서 번 돈에 대해서 기부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네네.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문회 이전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의 일들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게 국민 여론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뭐 지지율에 커다란 변화가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분석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미연 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